이게 이게 왜 너희한테 있어? 이거 준 사람 이름이 뭐야? 말해봐. 우리 엄마 이름은 이지연이에요. 엄마는 이제 없어요.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저씨, 저희 엄마가 죽으면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꼭 이 주소로 가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적막하기까지 한 유난히 추운 밤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비치지 않는 대저택의 뒷마당, 차가운 장독대 옆에 작은 그림자 둘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7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어린 쌍둥이, 최율과 최민이었지요. 아이들은 때가 꼬질꼬질한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도 없이 오직 돈과 성공만을 위해 달려온 최성훈 회장은 이 불청객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의 의지에 서로를 꼭 껴안고 덜덜 떨고 있는 아이들. 최 회장은 당장 아이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아이들이 내민 낡은 쪽지를 본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그 쪽지에 적힌 것은 6년 전 오해로 헤어졌던 아내의 간절한 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훈 씨, 당신을 닮아 총명한 우리 유리와 민희를 부탁해요. 평생 무정자증이라는 오진에 속아 자식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믿으며 외롭게 살아온 백만장자 최성훈 회장. 하지만 그의 눈앞에 나타난 쌍둥이 최율과 최민은 누가 봐도 최 회장을 쏙 빼닮은 그의 친자식이었습니다. 6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과 지옥 같은 가난 속에서 아빠를 찾아온 천재 쌍둥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은 죽어버렸던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자기 아이들을 지켜내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는 거물 중의 거물, 금성그룹 최성훈 회장은 그날따라 유독 가슴 한구석이 시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천억의 재산을 쌓아 올렸지만 정작 이 넓은 저택에 온기를 채워줄 사람 하나 없다는 지독한 외로움에 그는 마당으로 통하는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쏟아지는 눈송이 사이로 정적만이 흐르던 그때 뒷마당 장독대 부근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주 작은 신음 섞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곳으로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 있어? 최 회장의 엄한 목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장독대 뒤편에서 무언가 웅크린 그림자만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경비원이라도 부르려다 왠지 모를 이끌림에 직접 장독대 뒤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의 두 아이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7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어린 쌍둥이 최율과 최민이었지요. 아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최 회장을 보고 겁에 질려 더 깊이 구석으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최 회장은 차가운 눈바닥에 쪼그려 앉은 아이들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이러고 있는 거냐? 부모님은 어디 계셔? 최 회장의 매서운 추궁에 동생 민희는 형 유리의 품으로 얼굴을 묻으며 울먹였습니다. 그때 형인 유리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최 회장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입을 뗐습니다. 아저씨, 저희 나쁜 아이들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너무 힘들면 꼭 이 주소로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계신 곳이라고. 최 회장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얘들아,
사람 잘못 찾아왔다. 난 자식이 없어. 당장 경비원 불러서 내보낼 테니 어서 일어나. 최 회장이 매정하게 돌아서려던 찰나였습니다. 유리가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주머니를 끌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 반지를 보여주면 아빠가 우리를 알아볼 거라고. 엄마는 거짓말 안 해요. 최 회장은 멈칫했습니다. 아이가 내민 주머니 안에서 반짝하며 비쳐나온 것은 다름 아닌 다이아 반지였습니다. 최 회장은 홀린 듯 그 반지를 낚아채듯 가져와 살펴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흔들렸습니다. 그건 8년 전 최 회장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아내 지연에게 바쳤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수 각인이 새겨진 결혼 반지였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의 손이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너희한테 있어? 이거 준 사람 이름이 뭐야? 말해봐. 최 회장이 아이들의 어깨를 잡고 다급하게 묻자 유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이름은 이지연이에요. 엄마는 이제 없어요. 하늘나라로 갔어요. 최 회장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6년 전 최 회장의 막대한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던 친척들은 지연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최 회장의 귀에 독침 같은 소문을 심었습니다. 회장님은 예전 사고 후유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데 저 안 사람의 배가 불러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매수된 의사의 가짜 진단서까지 들이밀자 냉철했던 최 회장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연은 배를 감싸 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성훈 씨,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 아이는 당신 아이가 맞아요. 우리 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분노에 눈이 먼 최 회장은 지연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는 다이아 반지를 지연의 발 앞에 던지며 모질게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팔아서 어디 가서 죽든 살든 해.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그렇게 쫓겨난 지연은 만삭의 몸으로 낯선 시골 마을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던진 반지를 차마 팔지 못했습니다. 비록 남편은 자신을 버렸지만 그 반지는 두 사람이 사랑했던 유일한 증거이자 뱃속 아이들에게 남겨줄 아빠의 유산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시장통에서 식당 설거지를 하며 쌍둥이 유리와 미니를 낳았습니다. 단칸방에서 홀로 아이들을 낳던 날 지연은 신음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 처음 본 것은 화려한 산부인과 조명이 아니라 낡은 천장에서 비치는 희미한 전등불이었습니다. 지연은 몸조리조차 하지 못한 채 일주일 만에 다시 차가운 물속에 손을 담갔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괜찮아. 너희 아빠는 아주 멀리서 일을 하러 가셔서 너희를 보러 오지 못하는 것뿐이야. 너희가 아빠를 만나면 아빠가 우리를 꼭 안아주실 거야. 지연은 매일 밤 퉁퉁 부은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가난과 모진 노동은 지연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지연은 병이 깊어지면서도 아이들에게는 늘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결국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지연은 아이들의 목에 작은 복주머니를 달아서 걸어주었습니다. 유라, 미나, 이제 너희가 아빠를 찾아가야 할 때가 왔나 보구나. 엄마가 없어도 이 주소를 찾아가면 아빠가 계실 거야. 이 반지를 보여드리면 아빠가 너희를 알아봐 주실 거야. 지연은 그렇게 아이들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기침을 토해내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7살 쌍둥이에게 엄마의 죽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형인 유리는 주저앉아 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엄마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아이들은 마을 사람들이 고아원에 보내려 하자
엄마가 남긴 주소 쪽지와 복주머니 속 반지를 품에 안고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기차표를 살 돈이 없던 아이들은 무작정 철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골길은 끝이 없었고 겨울바람은 어린 몸을 사정없이 핥혔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길가에 버려진 빵을 나눠 먹고 다리가 아파오면 서로의 다리를 두드려주며 하루에 수십 리를 걸었습니다. 밤이 되면 공사장의 빈 건물 안으로 숨어들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형아, 무서워. 아빠는 정말 우리를 알아봐 주실까? 동생 민희가 울먹일 때마다 유리는 엄마가 남긴 쪽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할 리 없잖아. 아빠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천리 길을 걷고 또 걷다가 어느 기차역에서 몰래 서울 가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서울. 거대한 빌딩 숲과 수많은 인파 속에서 7살 아이들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길을 물어도 어디 거지들이 길을 막느냐며 쫓아내는 어른들 사이에서 아이들은 주소 하나에 의지해 며칠을 헤맸습니다. 발바닥은 이미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민희는 결국 길 한복판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유리는 동생을 등에 업고 아빠의 저택 근처 부촌을 돌고 돌았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아빠의 저택 대문 앞. 하지만 담벼락은 너무나 높았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앞에서 서성이다가 경비원들에게 몇 번이나 쫓겨났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만나러 왔어요. 최성훈 회장님이 우리 아빠예요. 아이들의 절규는 부유한 동네의 높은 담벼락에 부딪혀 공허하게 사라졌습니다. 결국 눈발이 거세지던 그날 밤 아이들은 추위를 피해 담벼락 구멍을 통해 뒷마당 장독대 옆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이 내민 쪽지와 반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6년 전 자신이 내던졌던 그 반지는 빛이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아내의 진심은 여전히 눈부시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너희들, 이름이 뭐라고 했니? 최 회장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유리가 동생 민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저는 최유리고요. 얘는 제 동생 최민희예요. 엄마가 아빠를 만나면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아빠를 한 번도 원망한 적 없다고요. 아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 회장은 아이들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밖에서 아이들을 단 1초도 더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너라, 어서 들어와. 최 회장은 서둘러 아이들을 욕실로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욕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이 풀린 민희가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유리는 그런 동생을 부축하려 했지만 본인의 팔다리도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요. 최 회장은 그제야 아이들의 몰골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얇은 점퍼 사이로 드러난 아이들의 목덜미는 추위에 빨갛게 익어 있었고 발가락이 삐져나온 운동화는 진흙과 눈에 젖어 엉망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급히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을 가져와 아이들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수건이 닿자마자 유리와 민희는 따뜻함에 취한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하지만 수건에 묻어나오는 검은 때와 핏자국을 본 최 회장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어린 것들이 엄마를 잃고 천리 길을 걸어 아빠를 찾아오는 동안 대체 어느 길가에서 잠들고 어느 골목에서 눈물을 훔쳤을까요? 최 회장은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들의 튀어 터진 손마디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내 자식들이 천리 길을 걸어 아빠를 찾아올 때 나는 이 넓은 집에서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구나.
최 회장의 눈물이 아이들의 점퍼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얼굴을 처음 보면서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아빠를 위로했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요. 지옥 같았던 6년의 세월을 뚫고 기적처럼 찾아온 핏줄. 최성훈 회장은 그날 밤 아이들을 가장 따뜻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아내 지연이 목숨 걸고 지켜준 이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바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도 잠시 최 회장의 재산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친척들의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아이들의 작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한 기업의 회장이 아닌 한 아이의 아빠로서 거대한 싸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대저택 안방의 가장 따뜻한 침대에 눕히고 나서야 최성훈 회장은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곤히 잠든 쌍둥이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지난 6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았는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 회장은 밤새 아이들의 곁을 지키며 아내 지연이 남긴 낡은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이 자라온 기록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가진 기적 같은 능력에 대한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지요. 유리는 한 번 본 숫자를 절대 잊지 않아요. 시장 사람들의 장부 계산을 암산으로 도와주기도 한답니다. 민희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아주 미세한 소리의 울림을 잡아내요. 세상의 아픈 소리를 들어주는 아이가 될 것 같아요. 최 회장은 그저 엄마의 지극한 사랑이 담긴 칭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최 회장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기적 같은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최 회장의 서재를 청소하던 비서가 실수로 중요한 회계 서류 더미를 바닥에 쏟았습니다. 마침 거실로 나오던 첫째 유리가 흩어진 수백 장의 영수증과 장부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아주 무심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저기 파란색 종이에 적힌 숫자가 틀렸어요. 저번 달에는 3억 2천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끝자리가 7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숫자들도 다 안 맞게 되잖아요. 최 회장은 깜짝 놀라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유리가 가리킨 것은 금성그룹의 해외 지사 지출 내역서였는데 그것은 최 회장의 친척들이 오랫동안 교묘하게 숫자를 조작해 비자금을 빼돌리던 바로 그 장부였습니다. 인류 회계사들도 며칠을 밤새워야 겨우 찾아낼 법한 오차를 고작 7살배기 아이가 찰나의 순간에 잡아낸 것입니다. 최 회장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유리를 자신의 책상 앞에 앉혔습니다. 유라, 내가 방금 뭐라고 했니? 이 숫자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유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엄마랑 시장에서 일할 때 장부에 적힌 숫자들이 머릿속에 사진처럼 찍혀요. 그래서 한번 보면 잊어버리기가 더 힘들어요. 최 회장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유리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수의 개념을 본능적으로 깨우친 천재였던 것입니다. 그때 옆에서 잠잠히 아빠를 바라보던 둘째 민희가 갑자기 거실벽 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마치 아주 중요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진지했지요. 아빠, 저기 벽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금속이 긁히는 것 같은 아주 기분 나쁜 소리요. 그리고 저기 주방 환풍기 쪽에서도 작은 기계음이 들려요. 엄마가 그랬어요. 세상에는 들려야 할 소리가 있고 들리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다고요. 지금 들리는 소리는 나쁜 소리 같아요. 최 회장은 즉시 보안팀을 호출하여 벽면 내부와 환풍기 안을
정밀 조사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고성능 도청기와 위치 추적 장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 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이들이 심어놓은 덫이었지요. 평생을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살아온 최 회장조차 발견하지 못한 음모를 민희의 예민한 청각이 단숨에 잡아낸 것입니다. 자식들이 이런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는 기쁨도 잠시 최 회장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천재성이 드러날수록 아이들을 제거하고 그룹을 독차지하려는 친척들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지나자마자 저택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최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만수와 그의 아내 그리고 지연을 내쫓는데 앞장섰던 친척들이 우르르 들이닥친 것입니다. 형님, 이게 대체 무슨 소동입니까? 거짓골을 한 애들이 형님 자식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면서요? 세상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최만수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아 있는 아이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래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이들을 향한 자애로움 따위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유산에 금이 갈까봐 전전긍긍하는 탐욕만이 가득했지요. 만수야, 입 조심해라. 이 아이들은 내 친자식들이다. 6년 전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똑똑히 알게 됐어. 최 회장이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단호하게 말하자 옆에 서 있던 사촌 재수 씨가 콧방귀를 뀌며 말을 가로챘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그때 병원에서도 불임이라고 했잖아요. 어디서 굴러먹던 애들인지도 모르는데 혹시 저 지연이라는 여자가 형님 재산 노리고 보낸 가짜들 아니에요? 당장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 경찰에 넘기세요. 그 무례한 말에 7살 유리가 갑자기 최만수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겁에 질린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자를 마주한 어린 맹수처럼 매섭고도 차분했지요. 아저씨, 아까 들어오실 때 손에 든 서류 아빠 책상 위에 있던 장부에서 본 것 같은데 아빠 회사에서 몰래 가져간 거 맞죠? 그 서류에 적힌 계좌번호 478로 시작하는 거, 그거 아빠한테 허락받고 가져가신 거예요? 최만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이가 언급한 것은 그가 비서와 짜고 횡령한 비자금 계좌번호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을 유리가 단 한 번 스쳐 지나간 서류를 보고 알아맞힌 것이었지요. 당황한 최만수는 아이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게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 그 순간 최 회장의 매서운 호통이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손 못 치워. 최 회장은 최만수의 팔을 낚아채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평생 부드러운 리더십을 강조하던 최 회장이었지만 자식을 건드리려는 적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승부사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6년 전 지연이를 모함했던 일, 그리고 지금까지 내 회사에서 빼돌린 돈.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마. 내 아이들이 바로 증인이고 내 아이들이 바로 이 회사의 주인이다. 친척들은 최 회장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며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놈들은 더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위협해 올 것입니다. 최 회장은 떨고 있는 민희와 유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얘들아. 아빠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 엄마가 지켜준 너희들의 재능, 이 아빠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만들어주마.
최 회장은 그날 밤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팀과 보안 전문가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친척들의 비리를 뿌리 뽑을 거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성훈 회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눈이 먼 친척들은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유리와 미니가 가진 천부적인 재능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낼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깨닫고 더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최만수와 그 일당은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하며 최 회장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형님, 우리가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형님 핏줄인 걸 알게 되니 저희도 마음이 아프네요. 사죄의 의미로 아이들을 위한 환영 파티를 열어주고 싶습니다. 최 회장은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고 있었지만 적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적의 소굴로 직접 걸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세상은 무서운 곳이 아니라 아빠가 지켜주는 안전한 곳임을 보여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최 회장조차 예상치 못한 정교한 덫이었습니다. 파티가 열린 날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는 금성그룹의 주요 주주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최만수는 은밀하게 매수된 가짜 유전자 검사 전문의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금성그룹의 미래인 아이들을 환영하러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룹의 정통성을 위해 한치의 의욕도 없어야겠기에 이 자리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최만수가 내민 서류에는 최성훈 회장과 최율, 최민은 친자관계 성립 불가라는 조작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럼 회장님이 사기꾼의 아이들을 데려온 거란 말이야? 지연이라는 여자가 죽으면서까지 회장님을 속인 거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유리와 미니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겁에 질린 미니가 최 회장의 옷자락을 붙잡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아빠,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거짓말 안 했어요. 우리 진짜 아빠 아들 맞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본 최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최 회장이 입을 열려던 찰나 형 유리가 앞으로 한 걸음 걸어 나갔습니다. 유리는 최만수가 들고 있는 서류를 가만히 응시하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 종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직인 번호 42로 시작하는 거요. 그거 작년에 폐기된 위조 방지 코드잖아요. 그리고 아저씨가 데려온 저 의사 아저씨, 안경 너머로 계속 왼쪽 눈을 깜빡이는데 그건 엄마가 시장에서 봤던 거짓말쟁이들의 특징이었어요. 아저씨, 아빠를 속이는 건 나쁜 일이에요. 유리의 천재적인 기억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리는 작년 신문 경제면 구석에 실렸던 국가공인 직인 변경 기사의 코드 번호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만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황한 최만수는 아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꼬마 녀석이 어디서 어른 말을 가로막아. 당장 이 가짜들을 내쫓아. 미니가 바닥으로 넘어지며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성훈 회장의 안색이 돌변했습니다. 평소의 인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굶주린 맹수와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최 회장은 쓰러진 미니를 안아 일으킨 뒤 최만수의 멱살을 잡아 단숨에 단상 아래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자식의 몸에 손을 대? 최 회장의 포효에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 회장은 품 안에서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함께 최만수가 지난 며칠간 사설 검사 기관을
매수하려 했던 통화 녹취록이 담긴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니가 잡아냈던 그 미세한 기계음들의 정체, 즉 도청기를 역이용해 최 회장이 미리 확보해둔 증거들이었습니다. 만수야, 내 놈이 내 아내 지연이를 내쫓을 때 썼던 수법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6년 전엔 내가 어리석어 내 거짓말에 속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 아이들은 내 심장이고 내 아내 지연이가 목숨과 바꾼 내 영혼이다. 최 회장은 비서를 시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요원들을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최만수와 그 일당은 현장에서 횡령 및 증거 위조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이 끌려가면서도 이건 무효야. 저 애들은 가짜야. 라고 소리쳤지만 최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뒤 최 회장은 수많은 주주와 귀빈 앞에 유리와 미니를 나란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제 자식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금성그룹의 진정한 정신, 즉 진실과 가족의 가치를 되찾은 날입니다. 제 아이들은 비록 어린 나이에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겪었지만 그 어떤 어른보다 강하고 총명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 모든 지분을 이 아이들에게 상속하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연회장에는 천둥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유리와 미니는 비로소 아빠의 품 안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하늘나라에서 이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지요. 최 회장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우리 아이들 눈에서 눈물 흘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내가 지켜준 이 아이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로 키워낼게.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 회장은 지연을 차가운 길바닥으로 몰아넣었던 당시의 가짜 진단서를 작성한 병원 원장과 배후 세력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성훈 회장은 최만수 일당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 뒤에도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을 때마다 6년 전 차가운 눈발 속에 홀로 남겨졌던 아내 지연의 마지막 뒷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비서실을 총동원해 당시 지연을 사지로 몰았던 그 가짜 진단서의 실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6년 전 진단서를 발급했던 산부인과 원장 조태식입니다. 그는 당시 병원을 폐업하고 강남의 호화로운 성형외과를 차려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최만수 씨의 개인 계좌에서 조 원장의 친인척 계좌로 거액의 뭉칫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비서의 보고를 들은 최 회장의 눈에서 번뜩이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조태식이라는 자는 최 회장의 오랜 주치의이자 친구라고 믿었던 인물이었기에 배신감은 더욱 컸지요. 최 회장은 그날 오후 조태식의 병원을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화려한 금장으로 장식된 병원장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선 최 회장의 기세에 조태식은 안색이 하얗게 질려 부르르 떨었습니다. 성훈아,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야? 최 회장은 대답 대신 6년 전에 그 조작된 진단서를 조태식의 책상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태식,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대가가 이 화려한 병원이었나? 내 놈이 쓴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내 아이들은 아빠 얼굴도 모른 채 거짓골로 전국을 떠돌았고 내 아내 지연이는 차가운 방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갔어.
내 놈이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조태식은 처음엔 잡아떼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땐 분명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던 거야. 하지만 최 회장은 이미 그의 비리와 탈세, 그리고 당시 최만수와 주고받았던 비밀 메시지 복구본까지 확보한 상태였지요. 최 회장이 증거들을 하나둘 펼쳐 보이자 조태식은 결국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자백했습니다. 미안하다, 성훈아. 최만수가 시켰어. 내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아이가 없어야 한다고. 만약 내가 협조 안 하면 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단 말이야. 제발 목숨만 살려줘. 친구의 추악한 배신을 확인한 최 회장은 눈물을 삼키며 조태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목숨을 살려달라고? 내 아내 지연이는 죽는 순간까지도 너를 원망하지 않고 아빠는 영웅이라며 아이들을 가르쳤어. 내 놈은 목숨이 아니라 평생 감옥에서 죄를 씻으며 살아야 할 거다. 최 회장의 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이 원장실로 들이닥쳐 조태식을 연행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최 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신문과 방송에 6년 전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고 아내 이지연의 결백과 그녀의 숭고한 희생을 대대적으로 알렸지요. 제 아내 이지연은 단 한순간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해 모든 수모를 견디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낸 제 아내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것이 제가 남은 평생 속죄할 길입니다. 최 회장에게는 더 중요한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과 함께 엄마의 묘소를 찾는 것이었지요. 며칠 뒤 최 회장은 유리와 미니의 손을 잡고 아내가 잠들어 있는 시골 마을 산기슭을 찾았습니다. 잡초만 무성하던 초라한 무덤 앞에 선 최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왔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아서 너를 그 차가운 눈 속에 버려두고 6년을 보냈구나. 제발 나를 용서하지 마라. 최 회장은 가지고 온 다이아 반지를 무덤 앞 재단에 올려놓았습니다. 6년 전 아내의 손가락에서 매정하게 빼앗아 던졌던 그 반지가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이지요. 유리와 미니도 엄마의 묘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지켜준다고 약속했어요. 이제 우리 안 배고파요. 따뜻한 밥도 먹고 아빠랑 같이 살아요. 엄마, 하늘나라에서 이제 아프지 말고 푹 쉬세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올 때 최 회장은 느꼈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온 은은한 꽃향기가 마치 아내 지연이 성훈 씨 괜찮아요. 아이들을 부탁해요. 라고 속삭여주는 것만 같았지요. 최 회장은 아이들을 양팔 가득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최 회장의 집안에는 더 이상 아내를 모함하던 탐욕스러운 친척들도 거짓을 속삭이던 배신자들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출연하여 이지연 희망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처럼 억울하게 고통받는 여성들과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지요. 유라, 미나, 너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이제 아빠랑 같이 엄마가 못다한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면서 살자. 알겠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그 자리에 희망이라는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저택으로 돌아온 최 회장 앞에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천재성이 경영 일선에서 빛을 발하며 위기에 빠졌던 금성그룹을 구하게 되는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 지연의 명예를 회복하고 난 뒤 최성훈 회장은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회사 업무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이 휘저어 놓고 간 금성그룹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최만수 일당이 빼돌린 비자금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고 그들이 조작해 놓은 수만 장의 회계 장부 때문에 회사는 세무조사와 부도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었지요. 최 회장은 며칠째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집무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십 명의 인류 회계사들이 달라붙었지만 교묘하게 꼬여있는 자금의 흐름을 찾아내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걱정되어 회사로 찾아온 유리와 미니가 아빠의 책상 위에 쌓인 복잡한 숫자 더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 왜 잠도 안 자고 이 종이들만 보고 있어요? 아빠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동생 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 회장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가 아주 어려운 산수 문제를 풀고 있어서 그래. 우리 유리와 미니는 나가서 비서 아저씨랑 놀고 있을래? 그때 책상 위에 펼쳐진 장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던 첫째 유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기 붉은색 도장이 찍힌 종이들 말이에요. 왜 7이라는 숫자 뒤에 0이 하나씩 더 붙어 있어요? 저번 주에 아빠 서재에서 봤던 거랑 달라요. 이건 마치 엄마가 시장에서 나쁜 아저씨들이 할머니들 속일 때 쓰던 가짜 장부랑 똑같이 생겼어요. 최 회장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유리는 수만 개의 숫자를 사진처럼 기억하는 천재적인 능력이 있었지요. 유리가 가리킨 곳은 해외 유령 회사로 빠져나간 배당금 내역이었습니다. 전문가들도 놓쳤던 미세한 숫자의 변조를 7살 아이가 단숨에 찾아낸 것입니다. 유라, 내가 이 숫자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니? 유리는 아빠의 물음에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여기 있는 숫자들은 노래처럼 들려요. 근데 저기 박스 안에 든 서류들은 노래가 끊겨 있어요. 박자가 안 맞거든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그날 밤부터 금성그룹 회장실에서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자 최성훈 회장과 7살 배기 아들 유리가 머리를 맞대고 장부를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유리는 수천 장의 서류를 넘기며 조작된 부분만을 정확히 골라냈습니다. 이건 가짜, 이건 진짜, 이건 중간에 숫자를 고쳤어요. 유리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수천억 원의 비자금 행방이 줄줄이 소시지처럼 엮여 나왔습니다. 한편 둘째 미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니는 아빠의 휴대폰에 담긴 사건 당시의 음성 녹음 파일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만수 일당이 비밀 회의를 하던 도청 내용이었지요. 주변 소음이 심해 전문가들도 포기했던 파일이었지만 세상의 미세한 소리를 다 드러내는 미니에게는 달랐습니다. 아빠, 저기 뒤에서 들리는 윙윙거리는 소리 말이에요. 그건 기계 소리가 아니라 물이 흐르는 소리 같아요. 그리고 아주 멀리서 아저씨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저수지라고 했어요. 저수지 밑에 묻어놨다고요. 미니의 예민한 청각이 노이즈 속에 파묻혀 있던 악역들의 결정적인 범행 증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알고 보니 최만수 일당은 횡령한 금괴와 비자금 장부 실물을 경기도 외곽의 한 저수지 근처 창고 지하에 숨겨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유리의 숫자, 감각과 미니의 귀가 합쳐지자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금성그룹의 거대한 음모가 단 며칠 만에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최 회장은 즉시 검찰과 공조하여 현장을 덮쳤습니다. 미니가 말한 저수지 근처에서 수억 원대 자금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전국에 보도되었고 부도 위기에 몰렸던 금성그룹의 주가는 단숨에 수직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늘이 금성그룹을 도왔다. 죽은 아내가 천사 같은 쌍둥이를 보내 회사를 살렸구나. 사건이 해결된 날 저녁, 최 회장은 아이들을 집무실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코코아를 타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이 아빠는 무너졌을지도 몰라. 엄마가 너희를 아빠한테 보내준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구나. 아이들은 코코아를 호흡으로 마시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아빠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주어야 한다고요. 우리 이제 아빠랑 평생 같이 일하는 거예요? 최 회장은 아이들을 가슴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지난 6년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쌓아 올린 돈 성벽보다 지금 자신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아이들의 작은 심장 소리가 훨씬 더 든든했습니다. 최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경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세상에 관심이 쏠릴수록 최 회장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의 천재성이 세상에 알려지자 이를 시기하고 이용하려는 어두운 손길들이 다시금 유리와 미니를 노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당하지 않겠다고 아내가 목숨과 맞바꾼 이 아이들의 평범한 행복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성벽이 되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최 회장은 아이들의 방 앞에 경호원을 배치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 아이들의 침대 곁에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빠의 낮은 목소리에 스르르 잠이 든 아이들을 보며 최 회장은 비로소 6년 만에 가장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금성그룹의 부도 위기를 막아내고 비자금의 행방을 찾아낸 7살 쌍둥이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신문과 뉴스에서는 연일 천재 쌍둥이의 귀환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유리와 미니의 소식을 다루었지요. 하지만 최성훈 회장은 이런 세상에 관심이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는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라는 것을 그는 평생의 비즈니스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최만수와 그 일당은 자신들의 몰락이 고작 7살짜리 아이들 때문이라는 사실에 광분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은닉 자금을 동원하여 어둠의 세계에서 악명이 높은 자들을 매수했습니다. 그 애들을 없애버려라. 최성훈이 가장 아끼는 것을 잃고 무너지는 꼴을 봐야겠다. 놈들의 도끼는 이제 돈을 넘어 최 회장의 파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오던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아이들과 함께 지연이 평소 좋아하던 소박한 국밥집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저택으로 향하는 한적한 도로에서 갑자기 검은색 대형 차량 세대가 최 회장의 차를 가로막고 에워쌌습니다. 비서와 경호원들이 급히 차에서 내려 대응하려 했지만 놈들은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듯 최 회장의 차 유리창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저 아저씨들 누구예요? 뒷좌석에서 미니가 아빠의 팔을 꼭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유리는 동생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최 회장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아이들의 목숨을 노린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요. 최 회장은 떨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 미나, 눈 감고 귀를 막아라.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지켜줄 거야. 엄마가 아빠한테 너희를 보내준 건 아빠가 너희의 방패가 되라는 뜻이었단다. 차 문이 강제로 열리려던 찰나
최 회장은 아이들을 차 바닥으로 엎드리게 한 뒤 직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최 회장은 혼자서 수명의 괴한과 맞섰습니다. 원하는 게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 내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라. 하지만 놈들은 비웃으며 칼날을 세웠습니다. 돈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 우리가 원하는 건 내 자식들의 비명이다. 난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괴한 중 한 명이 최 회장의 틈을 타 뒷좌석 문을 열고 아이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최 회장은 자신의 몸에 박히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조차 잊은 채 아이들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괴한의 칼날이 최 회장의 어깨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고통에 신음하는 대신 괴한의 멱살을 잡고 차 밖으로 끌어내며 포효했습니다. 내 자식 손대지 마. 죽여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최 회장의 서슬 퍼런 기세와 뒤늦게 도착한 추가 경호 인력들에 밀려 괴한들은 결국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최 회장은 비틀거리며 차 뒷좌석을 확인했습니다. 유리와 민희는 다행히 상처 하나 없었지만 피투성이가 된 아빠의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피나요. 아빠 죽으면 안 돼요. 우리 때문에 아빠가. 민희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최 회장의 상처를 누르며 오열했습니다. 최 회장은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어루만졌습니다. 괜찮다. 아빠 안 죽어. 너희가 이렇게 무사한데. 아빠가 어떻게 너희를 두고 가겠니? 최 회장은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최 회장은 수시간의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조금만 빗나갔어도 목숨이 위험할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요. 최 회장이 눈을 떴을 때 병실 침대 옆에는 유리와 민희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은 눈으로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아이들의 자는 얼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수천억의 재산과 그룹의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만약 어제 그 칼날이 자신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향했더라면 자신은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최 회장은 아이들의 손을 가만히 쥐며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보고 있니? 내가 오늘 우리 아이들을 지켜냈어. 내가 나를 위해 견뎠던 그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제야 내가 진짜 아빠가 된 것 같아. 이 사건을 계기로 최 회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을 위험한 경영의 도구로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회사의 모든 실무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만을 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최만수 일당의 배후 세력들을 뿌리 뽑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검찰과 협력하여 대대적인 범죄 소탕 작전을 벌였습니다. 몇 달 뒤 최만수 일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영원히 세상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협하던 마지막 그림자마저 사라진 날, 최 회장은 아이들과 함께 오랜만에 평화로운 산책을 나섰습니다. 아빠의 한쪽 팔에 매달린 유리와 다른 쪽 손을 잡은 민희. 세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이제 나쁜 아저씨들 안 오죠? 아빠 안 아프죠? 민희의 물음에 최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성벽이 되어줄 테니까 걱정 마라. 지옥 같던 시련을 지나 아빠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최성훈 회장. 이제 그와 천재 쌍둥이 앞에는
잃어버린 6년을 보상받을 가장 따뜻하고 찬란한 봄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재능이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적 같은 결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눈을 뜬 최성훈 회장의 첫마디는 아이들은 무사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어깨를 관통한 칼날의 고통보다 혹시라도 그 차가운 쇠붙이가 어린 자식들의 몸을 스쳤을까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다행히 유리와 민희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병실 침대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의 마른 손을 꼭 쥐고 혹시라도 아빠가 다시 잠들까봐 쉴 새 없이 조잘거렸지요. 최 회장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지난날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수천억의 돈을 굴리고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시절,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칼을 휘두르거나 돈을 뿌리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질 때 나온다는 것을 이번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병실 창가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 부서졌습니다. 최 회장은 문득 아내 지연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최 회장은 아이들과 함께 병원 로비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로비 한 구석에서 한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간호사들과 보안 요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사연을 들어보니 손주의 심장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 나무를 팔고 폐지를 모아 만든 쌈짓돈 5천만 원을 그만 소매치기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죽으면 나도 죽어야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눈앞에서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겠어. 할머니의 절규에 최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서를 시켜 적당한 위로금을 전달하고 지나쳤을 일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난 속에서 아이들을 지키려 발버둥 쳤던 아내 지연의 모습이 할머니와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민희가 할머니에게 다가가더니 무릎을 꿇고 귀를 가만히 바닥에 댔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아까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저기 엘리베이터 뒤쪽에서 철컥하고 무거운 가방이 열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아주 빠른 심장 소리도 들렸어요. 구두굽이 닳아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비상계단 쪽으로 가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민희의 놀라운 청각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발소리와 소음이 섞인 병원 로비에서 민희는 범인이 낸 아주 미세한 소리들을 잡아낸 것입니다. 이어 첫째 유리가 아빠의 옷자락을 당기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아까 할머니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을 다 봤어요. 파란색 모자를 쓰고 신발 뒤축이 꺾인 검은 운동화를 신은 아저씨였어요. 그 아저씨 오른쪽 주머니가 할머니 가방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시계 숫자는 10시 14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유리는 단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할머니 주변을 지나간 모든 사람의 특징을 사진처럼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던 것입니다. 최 회장은 즉시 보안팀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10시 14분경 로비 CCTV를 확인해라. 파란 모자에 신발 뒤축이 꺾인 남자를 찾아. 보안 요원들이 출동한 지 불과 10분 만에 범인은 지하 주차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민희가 들었던 삐걱거리는 구두 소리와 유리가 기억했던 파란 모자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지요. 할머니의 쌈짓돈은 무사히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린 천사들이 나를 살렸네. 우리 손주 수술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얘들아. 아이들은 부끄러운 듯 아빠의 뒤로 숨으며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조원의 계약을 따냈을 때보다 이름 모를 할머니의 수술비를 찾아주었을 때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생전 처음 경험한 것이지요. 그날 저녁 병실로 돌아온 최 회장은 유리와 민희를 앉혀두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그 대단한 재능을 앞으로 어떻게 쓰고 싶니? 유리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숫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따뜻한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할머니들을 돕고 아빠가 하시는 일이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어 민희가 아빠의 가슴에 귀를 대며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아픈 소리를 다 들어주고 싶어요. 엄마가 아파서 기침할 때 제가 손을 잡아주면 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거든요. 아빠처럼 강한 사람도 속으로 울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 소리를 들어서 아빠를 안아줄 거예요. 최 회장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늘이 자신에게 준 벌이 아니라 평생 지은 죄를 닦으라고 보내준 구원의 선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 지연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아이들의 영혼을 이토록 아름답게 키워냈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다이아 반지가 아니라 바로 이 아이들의 선한 마음씨였습니다. 최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전 재산은 자신만을 위한 성벽을 쌓는 데 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비서를 호출하여 새로운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금성그룹의 이름으로 전국에 지연과 쌍둥이의 집을 지어라. 부모가 없거나 가난해서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유리와 민희가 직접 그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 재능을 나누게 할 것이다.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재단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천재성을 통해 세상의 부조리를 잡아내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만들겠다는 의지였지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금성그룹의 위상은 단순한 재벌을 넘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천재성이 더 큰 사건을 해결하며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최 회장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자신의 아내의 영혼이 담긴 이 아이들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든든하게 지탱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병원 정원을 걷던 최 회장은 문득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마치 아내 지연의 미소처럼 따스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컸지? 이제 내가 내 몫까지 다 할게. 조금만 더 지켜봐줘. 최 회장은 아이들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세 사람의 앞날에는 눈보라 대신 꽃길만이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지옥 같던 눈보라와 얼음장 같던 불신의 계절이 지나고 최성훈 회장의 대저택에도 어느덧 눈부신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 아이들이 처음 발견되었던 장독대 옆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흙을 뚫고 초록색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지요. 최 회장은 이제 새벽같이 회사로 달려나가는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서툰 칼질을 하며 아침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빠, 오늘 메뉴는 뭐예요? 유리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죠? 민희는 감자국 냄새가 나는데 아빠, 어제보다 국물이 훨씬 고소해졌어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달려나온 쌍둥이의 목소리에 최 회장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가 번집니다. 수천억의 지위를 가졌을 때는 몰랐던 갓 지은 밥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주는 이 평범한 행복이 최 회장에게는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훈장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아이들의 밥그릇에 고기를 듬뿍 얹어주며 다짐했습니다. 아내 지연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이 소박한 식탁을 이제는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내겠노라고 말입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최 회장은 아이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여행지는 화려한 호텔도 외국의 휴양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태어나고 엄마 지연과 함께 6년의 세월을 보냈던 그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자신들이 천리길을 걸어 아빠를 찾아왔던 그 반대의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나갔습니다. 아빠, 저기예요. 저기 평상에서 엄마랑 나물 다듬었어요. 저기 냇가에서 엄마가 우리 발 씻겨주면서 아빠 노래 불러줬는데. 아이들의 기억은 엄마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아이들이 가리키는 곳마다 멈춰서서 자신이 함께하지 못했던 아내의 고단하고도 아름다웠던 삶의 조각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지연이 일했던 시장통 국밥집에 들어서자 주인 할머니가 최 회장과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유리랑 민이 아니냐. 너희가 정말 아빠를 찾았구나. 엄마가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더니 정말 하늘이 도왔어. 할머니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최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이들 거두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지연이가 얼마나 착했는데요.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애들 앞에서는 한 번도 인상을 안 썼어요. 늘 아빠는 멋진 사람이라고 가르치면서 정말 귀한 아내를 두셨던 거예요. 최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함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따뜻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낡은 다리를 새로 놓고 마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짓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내 지연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이웃들에게 전하는 아빠 성운의 작은 성이었지요.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는 마을 뒷산의 소나무 숲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지연의 묘소가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아내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이 가져왔던 다이아 반지와 함께 최 회장이 새로 준비한 똑같은 디자인의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 반지는 내가 지킨 우리 사랑의 증거고 이 반지는 내가 너에게 바치는 영원한 약속이야. 6년 전 내가 던졌던 건 반지가 아니라 내 심장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최 회장의 참에 섞인 목소리에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지연이 아빠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 울지 마세요. 성운 씨. 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유리와 미니도 엄마의 묘비 앞에 서서 자신들의 성적표와 직접 그린 그림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숫자가 엄마 목소리처럼 상냥하게 들려서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엄마, 저는요, 아빠 마음의 소리를 매일 들어요. 아빠가 우리를 볼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소리가 제 귀에는 다 들리거든요.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이들의 기특한 고백에
최 회장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양팔로 두 아이를 가슴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지연이 세상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자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는 온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아빠의 어깨에 기댄 채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최 회장은 룸미러로 비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눈보라 치던 밤 아이들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만약 자신이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가정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이후 금성그룹의 경영권 대부분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자신은 사회복지 사업에 전념했습니다. 지연과 쌍둥이 재단을 통해 매년 수천 명의 아이가 교육 혜택을 받았고, 특히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발굴해 제2의 유리와 미니로 키워내는 사업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유리와 미니가 어느덧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났을 때 최 회장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아이들을 처음 만났던 그날보다 훨씬 더 맑고 따뜻했습니다. 유리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되어 어려운 나라의 가난을 해결하는 법을 연구했고, 미니는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뒷마당 정자에 모여 앉았습니다. 유리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무엇이었나요? 최 회장은 주름진 손으로 아들들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눈보라 치던 밤, 장독대 옆에서 떨고 있던 너희의 손을 놓지 않은 것, 그리고 너희 엄마가 남긴 그 다이아 반지의 진심을 믿기로 한 것. 그것 말고 내 인생에 중요한 건 단 하나도 없었단다. 정원 너머로 저무는 노을이 세 부자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이제 최성훈 회장의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죽은 아내의 영혼이 꽃향기가 되어 머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절망 끝에서 아빠를 찾아온 두 천사가 결국 차가운 백만장자의 심장을 녹이고 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핏줄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꽉 잡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봄날은 다시 시작되는 법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차갑고 눈보라가 몰아칠지라도 여러분 곁에는 반드시 따뜻한 손을 내밀어줄 누군가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봄볕 같은 행복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오늘 하루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